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병원 영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유리 임상영양사입니다. 오늘 주말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루게릭병의 영양관리입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를 잘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질환이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선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영양 상태가 양호할수록 병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식사를 할 때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루게릭병이 진행이 되다 보면 연하곤란 증상이 동반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드실 때 사리가 들리거나 기침이 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식사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의 질감과 점도를 조절하는 연하곤란의 식사요법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하곤란 식사요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오늘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략하게 이제 환자분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문제 설명을 드리고, 이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연하곤란의 식사요법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경강급식을 시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양 관련 요인 중에서 환자분들의 이 병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환자분들의 영양 문제를 말씀드리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양 문제는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 체중 감소가 지속이 되다 보면 영양 불량으로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체중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섭취하는 양보다 소비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섭취하는 양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살펴보시면, 우선은 연하곤란 때문에 식사하는 게 불편하셔서 섭취량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식욕이 좀 떨어진다든지 입맛, 미각도 약간 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에너지 소비량은 활동량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많이 활동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루게릭 환자분들은 사실 활동량은 좀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게릭병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과대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열량 소비량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여서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이 체중 감소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루게릭병 환자에서 사망률과 그리고 나의 체중을 판정하는 지표인 BMI 많이 들어보셨죠? 이 BMI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U자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BMI가 너무 낮아도 BMI가 너무 높아도 사망률이 높게 보고가 되었고, BMI가 적정 수준을 유지했을 때 가장 사망률이 낮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가 루게릭병 환자분들의 어떤 생존율을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독립적인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이 병을 진단받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체중 관리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아마 다 체중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체중계를 사용을 해서 매일매일 체중을 잴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나의 체중을 체크를 해주시면서 체중이 빠지고 있는지, 사실 체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5kg가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서히 빠지게 되는 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서 식사량을 늘리신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중재를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의 체질량 지수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간단한 공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 체중과 키만 알고 계시면 이렇게 체중을 키를 미터로 환산한 값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체질량 지수 검색만 하시면요. 간단하게 키 체중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지금 계산을 해보시고요. 이 체질량 지수는 원래 비만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지표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 체질량 지수 값이 18.5 미만이다 라고 하면 저체중으로 분류를 하고 18.5에서 22.9까지는 정상, 23에서 24.9는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를 합니다. 루게릭 환자분들은 현재 나의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부터 과체중 범위에 있는 경우는 모두 체중을 증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BMI가 정상 범위라고 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나의 체중을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이 과체중 범위까지는 더 체중 늘리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만도가 25에서 34.9까지 그러니까 꽤 높은 범위의 비만까지도 현재 체중을 유지하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BMI가 35 이상일 때만 체중 감소를 권장을 하는데 BMI 35 이상은 굉장히 심각한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초고도 비만이라서 사실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볼 순 없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해당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루게릭 환자분들은 체중을 증가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체중을 유지하시는 데 목표를 두고 체중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체질량 지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나의 현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체중이 최근에 줄어들었는가 이 여부입니다. 평소라고 하면 한 2-3개월 전에 측정한 나의 체중 또는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알고 있던 나의 평소 체중이 있으실 거죠. 그 체중 대비 현재 나의 체중이 5에서 10% 감소했는가 아니면 BMI가 평소 또는 진단시 대비 1포인트 감소했는가. 예를 들어서 BMI가 내가 예전에 쟀을 때는 23이 나왔는데 지금은 22다. 그러면 1포인트가 감소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BMI가 떨어졌는지 여부를 보시고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고열량 식이를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경강급식 시행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열량 식이나 아니면 경강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오늘 강의 내용에서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열량 식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량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최소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보단 더 많이 드셔야 우리가 고열량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간접 열량계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계산 공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추정하는 계산 공식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2014년에 미국의 이제 연구자들이 루게릭병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공식이고 남성과 여성이 공식이 조금 다르고요. 여러분들 현재 나의 체중과 키와 나이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ALS, FRS, 6 점수라고 해서 루게릭 환자분들의 기능 평가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진 분들에게 여쭤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을 가지고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현재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이 대략 어느 정도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좀 계산 공식이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ALS 캘큘레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ALS 뉴트리션 캘큘레이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다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영어 보는 게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은 옆에서 번역 기능을 키시면 이렇게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성별, 그리고 나이, 나의 키, 체중, 그리고 ALS, FRS6 스코어 각각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귀하의 권장 칼로리 섭취량이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보신 공식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아무래도 아시아인보다는 좀 체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식을 또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들은 일본인하고 전반적인 체격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이 공식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 이런 공식들 다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면 가장 간단하게는 그 유럽 정맥경장영양학회에서 자발적인 호흡을 하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자발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루게릭 환자분의 경우에는 현재 나의 체중에 곱하기 30 해주시면 대략적인 나의 현재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럼 이 에너지량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이 내용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열량별로 저희가 보통 식품군을 크게 6가지 식품군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6가지 식품군을 각각 얼마만큼 먹으면 내가 이 열량을 채울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둔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에너지 필요량이 1800칼로리다 라고 했을 때 곡류군은 하루에 3회,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3.5회, 채소류는 7회, 이런 식으로 하루에 총 드셔야 될 양이 지금 제시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하루에 식사를 3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양을 3으로 나눠주시면 한 끼에 드실 양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00칼로리 같은 경우는 나누기 3을 해주시면 1회 분량에 해당되는 양을 드시면 적당한 거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군의 경우는 3.5이기 때문에 한 번에 1에서 1.5회 드시면 적당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곡류 1회 분량은 쌀밥의 경우는 한 공기가 해당이 됩니다. 한 공기가 한 번 드실 1회 양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특히나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꼭 신경 써서 드셔주셔야 되는데, 육류군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것들은 1회 분량이 60g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목축량은 이렇게 손바닥 반 정도 되는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선도 한 토막 정도가 돼요.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종지 그릇에 이렇게 한 토막 드리잖아요. 그 정도 양이 딱 한 번 드실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걀은 한 알, 두부는 80g인데 4분의 1모. 그러니까 딱 요 정도 되는 양을 한 끼에 1개에서 2개만 챙겨주셔도 단백질량이 부족하지 않게 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끼 꼭 빠지지 말고 단백질은 잘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열량 식이를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뭐 2끼에서 3끼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내가 먹는 양을 늘리려고 해도 위에 용량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먹는 양을 뭐 기존의 2배로 이렇게 늘리시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식사를 좀 쪼개서 하루에 5번에서 6번 이렇게 좀 자주 소량일지라도 드셔주시는 것이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드시기 전에는 음료수나 물 드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음료수나 물 드시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서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게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료나 물은 좀 적게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신 이후에 간식을 드셔주시는데 치즈나 요거트나 푸딩 이렇게 좀 영양 밀도가 높은 간식들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죽 위주로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죽을 드실 때는 그냥 흰죽을 드시기보다는 고기를 갈아서, 다진 고기를 넣거나 아니면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다지거나 갈아서 부재료를 첨가해서 죽을 끓여주시는 게 훨씬 그 영양가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품 자체가 동일한 중량일 때 다른 식품에 비해서 열량이 높은 고열량 식품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고열량 식품은 대부분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 채소 중에서는 이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
지방산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동시에 열량도 높은 그런 식품이거든요. 잘 다져서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 드셔도 좋고, 그다음에 생선 중에서 좀 기름진 것들은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3 지방산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그 기름기가 좀 많은 식품들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평소에 드시는 음식에 열량을 추가로 더해주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냥 빵 한 조각 원래 그냥 먹던 거를 잼을 한번 더 바르거나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을 듬뿍 뿌려주시면 영양 밀도가 또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거나 꿀이나 설탕 물엿들도 조리할 때 이렇게 듬뿍듬뿍 써주시고, 기름 추가하는 게 사실은 열량 높이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뭐 이상지질 혈증이나 고지혈증이 있어서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기름을 조리할 때 충분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죽 드실 때 이게 참기름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주시면 그게 한 열량이 한 100칼로리가 높아져요. 여기 밑에 지금 제가 기름의 칼로리를 적어놨지만 기름 한 5g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작은 숟갈로 한 스푼이 5g인데 이것만 더해줘도 한 45칼로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죽에 이거 한 2바퀴만 둘러줘도 100칼로리 정도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먹는 양을 늘리지 않아도 열량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식사를 신경 써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중이 계속 빠진다라고 한다면 경구 영양 보충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 영양 보충제는 형태가 액상형도 있고 파우더 형태도 있고 또 연하곤란 환자분들이 드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푸딩이나 젤리 형태로 나온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요새는 이런 이제 식품 업체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많은 회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마다 다 선호도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라고 해도 내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 보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찾으셔서 그러한 제품들을 간식으로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이러한 제품들은 열량만 높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비타민, 무기질 함량도 다 높아요.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사실은 식사를 대용해서 섭취를 해도 무관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이런 파우더형 제품은 물에 개어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개면 죽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쉐이크 형태가 돼요. 근데 이 물에다가만 섞으면 열량이 150칼로리, 단백질 한 4에서 6g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제품을 우유나 두유에 섞거나 아니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영양 보충 음료에 섞게 되면 열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350칼로리, 단백질은 12에서 14g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것도 동일한 양을 먹을 때 가능하면 열량 밀도를 높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는 연하곤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연하곤란은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하곤란의 첫 번째 증상은 사실 물 드시는 게 원래는 어려운 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딱 물을 마시는데 사레가 걸리거나 기침이 나오거나 이런 물 마시는 게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연하곤란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연하곤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러한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래 진료를 보시거나 입원하실 때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연하곤란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연하곤란 식사요법을 준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하곤란 식사요법이라고 하는 건 음식의 질감과 액체의 점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음식의 질감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이 고형으로 된 음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형 음식물들을 저희가 원래 저작이 원활한 상태에서는 입에 넣고 씹어서 이 덩어리, 볼루스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든 후에 삼키게 되는데 연하곤란이 생긴 분들은 이 구강의 움직임도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저작 기능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드시기 전부터 음식을 잘게 다지거나 아예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서 드시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질감을 조절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액체의 점도를 조절하는 거는 앞서서 이제 연하곤란 첫 번째 증상이 물 드실 때 불편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물에 점도 증진제라고 하는 거를 섞어
섞으면 얘가 약간 꾸덕하게 변해요. 꾸덕하게 변하면 아무래도 입에서 우리가 이게 컨트롤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이 두 가지가 연하곤란 식사요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식사를 드시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내가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영양이나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식사요법의 목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국내에서도 이 연하곤란식을 체계적으로 레벨화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본인이 직접 혹은 보호자분이 이 연하곤란 식사요법에 준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댁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연하곤란식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육류인데 결체 조직이 적은 육류를 써주셔야 돼요.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끔 고기 이렇게 먹다 보면 질겅질겅 하면서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 않는 그런 부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질긴 부위, 그런 육류보다는 안심 부위나 아니면 이제 돼지고기 항절살 이런 부위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우니까 환자분들 드시는 식사에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육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생선류는 사실 생선에 가시가 없을 수는 없죠. 드시기 전에 가시를 잘 발라내도 먹다 보면 이제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발라내는 경우도 있는데,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가시가 있는 채로 생선을 드시게 되면 잘 걸러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입안에 상처가 나거나 그대로 삼켜버리거나 할 수가 있어서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에게 생선을 드릴 때는 이 가시를 정말 신경 써서 잘 발라낸 다음에 살코기 위주로 주셔야지 되고요. 달걀이나 두부는 워낙에 부드러운 식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조리하셔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채소나 과일은 식이섬유소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채소 중에서 좀 식이섬유소 함량이 적어서 부드러운 채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감자, 호박, 가지 이런 것들은 딱 우리가 그 질감을 알잖아요. 드실 때 굉장히 부드럽고 입에서 이렇게 혀로만 눌러도 이렇게 으깨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채소들을 더 활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해조류는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은 질기기 때문에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대신에 매생이 같은 것들은 그냥 부드럽게 흩어지기 때문에 매생이 국이나 매생이 죽이나 이런 것들을 끓여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리하기 전에는 단단한 식재료였다 할지라도 이게 열을 가하고 조리를 하게 되면 좀 부드럽게 되거든요. 생감자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익혀주게 되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모든 식재료는 충분하게 익혀서 이렇게 조리를 하고 나서 포크나 수저로 눌렀을 때 그냥 으깨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환자분들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연하곤란식을 드셔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병원에서도 저희가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연하곤란식을 이렇게 단계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반찬은 저희가 이렇게 갈거나 아니면 다진 형태로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 점도 증진제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드리거든요. 점도 증진제는 제가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액체를 드실 때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제품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식사에 드릴 때 물이나 아니면 같이 드리는 이런 유케어나 우유에 같이 섞어서 점도를 조절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단을 작성할 때 주의하실 점은 우선 사용해도 좋은 거는 끈끈하지 않은 거, 끈적하지 않은 게 좋고, 그 다음에 액상이라고 하면 좀 약간 걸쭉한, 약간 점도가 있는 걸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피해 주셔야 되는 건 입천장에 달라붙는 음식, 예를 들면 이제 껌이라든지 젤리, 엿, 캐러멜 이런 것들이 입안에 잘 달라붙죠. 그런 것들은 간식으로라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액상 음식인데 이제 맑은 거, 그냥 물처럼 맑은 형태의 액상 음식은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안에서 이렇게 가루처럼 흩어지는 음식, 예를 들면 빵 중에서도 이제 페스트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비스켓, 건빵 이런 것들 우리가
입안에서 좀 가루처럼 이렇게 파사삭 하면서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목이 메이거나 또 이게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온도도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것보다는 적정 온도 지켜주시고, 음식의 간이 너무 시면 침분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침분비가 늘어나면 우리가 자기 침에 의해서도 사례가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너무 신 음식 또는 너무 매운 음식도 이렇게 자극적이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음식 중에서 액체랑 고체랑 같이 있는 음식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입맛 없을 때 그냥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셔버리시죠. 이제 국에 밥 말아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국수도 이제 국물하고 같이 드시니까 국밥 이런 것들은 액체하고 고체가 함께 있어서 충분하게 씹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화곤란이 있을 때 권장하는 것과 주의해야 되는 식품 목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중요한 점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유의 경우에는 쌀밥을 지을 때도 잡곡을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백미로 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수분기가 많게 진밥 형태로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도 괜찮고, 빵을 드신다라고 하면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은 이런 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육류, 달걀, 콩류는 육류는 무조건 부드럽게, 부드러운 부위의 육류를 쓸 뿐만 아니라 조리를 할 때도 이렇게 결 반대로 잘라주신다든지 아니면 오래 조리를 해서 충분히 부드럽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연육제를 충분히 활용을 해주신다든지 해서 고기를 부드럽게 조리해서 환자분들 주시면 좋고요. 주의해야 될 식품 중에서는 달걀 노른자가 있어요. 사실 달걀은 좋은 식품이거든요. 부드럽고 여러분들 드시면 좋은데, 달걀 노른자만 드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퍽퍽하죠. 그래서 노른자만 드시면 목이 메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만 드시는 것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메추리알의 경우는 좀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끄럽고 그래서 입안에서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메추리알 드실 때도 이걸 좀 조각을 내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채소류는 부드러운 채소, 그래서 가지나 호박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생채소보다는 좀 익히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이렇게 목에 걸리기 쉬운 채소인 길쭉하고 얇은 채소들, 콩나물이나 팽이, 버섯, 토란대, 머위대 이런 것들 좀 질기기도 하고 길쭉길쭉해서 씹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린 나물, 고사리나 시래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질기죠. 만약에 꼭 드시고 싶다 하시면 물에 충분히 불리고 좀 조각을 내서 드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일도 참 좋은 식품인데요. 과일 중에서도 부드러운 과일, 통조림 과일들이 좀 부드러워요. 백도나 황도 이런 것들도 좋고, 그 다음에 과일 충분히 익은 거, 그리고 바나나나 뭐 황도, 멜론, 딸기 이런 것들은 다 부드러운 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셔주시면 좋겠고, 좀 주의해야 되는 과일로는 물기가 많은 과일,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딱 한 입 베어 물면 물기가 팍 과즙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울토마토나 수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좀 드실 때 천천히 주의해서 작은 조각으로 드셔주시는 게 좋겠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 예를 들면 파인애플이나 섬유질 그 가닥이 눈에 보여요. 파인애플이나 뭐 망고나 복숭아나 이런 것들, 섬유질이 많은 과일도 드실 때 좀 천천히 작게 조각을 내서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갈아서 으깨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사과나 뭐 배 이런 것들은 좀 딱딱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판에 갈거나 아니면 포크나 수저로 이렇게 긁어서 퓨레 형태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제품은 요구르트도 좀 걸쭉한 것도 있고 아예 이렇게 부드럽게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액체 형태로 된 것들은 드실 때 천천히 주의해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화곤란 식사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런 이제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발생했던 사례고,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분이셨는데 보통 같은 병실에 있으면 옆에서 내가 먹는 음식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권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 연화곤란이 있는 분에게 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목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병원에
병원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입원을 하셨을 때는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그런 음식을 옆에서 준다고 해서 이제 드시거나 하는 거는 절대 금물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댁에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식품들을 활용을 해서 음식을 조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제 연하곤란의 어떤 그 레시피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이 식약처에서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레시피북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이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받아지니까 연하곤란의 단계별로 적절한 레시피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요리를 할 때, 내가 직접 식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몇 끼를 내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뭐 평소에 외식도 하고 편의점에서 간편식품 사다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외식을 해서 드시거나 뭐 편의점에서 사다 드시거나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이 좀 편하게 안전하게 구매해서 드실 수 있는 식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케어푸드라고 해요. 굉장히 큰 범위에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 맞춤형으로 개발된 이런 식품들을 다 케어푸드라고 하는데, 이 케어푸드들 중에서 이렇게 간편죽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원래는 이렇게 그냥 파우치에 담겨 있는데 그냥 물이나 아니면 우유나 두유만 섞어주면 이렇게 간편하게 바로 죽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죽을 내가 지금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주식으로 드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은 옆에 있는 게 이게 푸딩인데요. 소불고기 맛이 나는 푸딩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었는데 이 푸딩처럼 굉장히 부드러운데 불고기 맛이 살짝 나요. 그래서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이 반찬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드시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 여기 있는 제품들은 형태는 사실은 알아볼 수가 없죠. 소불고기, 돼지고기 수육, 가자미구이, 고추 잡채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음식들을 아예 무스 형태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팩 형태로 출시가 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찬으로 여러분들이 몇 끼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제품들도 한번 구매해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간식으로 드시기 좋은 제품들은, 이거는 미숫가루나 선식하고 비슷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에 섞으면 쉐이크처럼 되는데, 다만 이제 미숫가루나 선식은 탄수화물 위주거든요. 거의 이제 곡류가 갈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당질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다 골고루 들어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조금 밸런스가 더 균형적이고, 특정 회사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뉴케어 워낙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맛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커피 맛, 딸기 맛, 바나나 맛, 호두 맛, 구수한 맛, 참깨 맛,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취향에 맞는 제품을 또 선택해서 간식으로 드셔주시면 좋고, 이 옆에 있는 것도 이제 젤리, 푸딩 형태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이러한 제품들이 보통 이제 하나만 드셔도 칼로리가 한 75칼로리, 단백질도 한 6에서 8g 들어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육류 1회 분량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영양가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 드신 거랑 이 푸딩 하나 드신 거랑 비슷한 열량과 단백질을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식으로 이런 제품들을 잘 드셔주시면 잘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식품, 갑자기 왜 이제 고령 친화식품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고령 친화식품은 이것도 케어푸드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요새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고령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입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는 노화로 인해서 또 연하곤란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 친화식품들이 단계를 구분을 해서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게끔 이 단계별로 제품들을 구분해서 출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고령 친화식품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품질이 우수한 식품들은 우수식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 단계별로, 앞서서 제가 이제 단계를 그냥 넘어갔는데, 1단계는
치아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식품들이 1단계 제품에 해당이 되고 2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잇몸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드럽겠죠. 그리고 3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혀만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아무런 저작 필요 없이 그냥 부드럽게 삼킬 수 있는 제품들이 3단계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성상의 제품을 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단계를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식품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그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또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검색이 되는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편하게 또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2단계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잇몸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고, 부드럽게 이제 조리된 장조림이나 스테이크 아니면 이런 소스류, 밥에 얹어서 드실 수 있는 소스류들이 2단계 제품이고, 3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은 죽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제품들이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죽이나 아니면 이런 과일 퓨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반찬을 무스 형태로 만든 이런 제품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수분 섭취는 연화곤란이 있으면 동반해서 이 수분 섭취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서 이제 탈수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수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우선은 요거를 점도 증진제를 사용을 해서 점도를 높여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빨대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입을 직접 대서 드시는 것보다는 빨대를 사용해서 드셔주시고, 한 번에 쭉 들이키기보다는 한 모금씩 천천히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점도 증진제를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점도 증진제를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도 점도 증진제가 이렇게 다양한 그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성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이게 이제 그 검이라고 하는 수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탄수화물 성분들이 들어있는 건데, 점도 증진제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물의 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품마다 사용량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 3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포를 섞게 되면 아이들 기침날 때 먹이는 시럽 보면 약간 꾸덕하죠. 그 정도 시럽 수준으로 점도가 증가하고, 2포를 섞게 되면 꿀 수준으로 약간 뚝뚝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3포를 섞게 되면 굉장히 점도가 강해져서 이렇게 푸딩 수준으로까지 점도가 높아집니다. 환자분이 이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냐, 그 정도에 따라서 점도 증진제를 섞는 양을 달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점도 증진제는 물에도 섞을 수가 있지만 미음에도 섞을 수가 있고 죽에도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음에 섞게 되면 얘가 죽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죽에 섞게 되면 얘가 수분을 잡아주면서 좀 약간 진밥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진밥을 만들거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면 차라리 죽을 만드셔서 여기에 점도 증진제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맹물이 주는 청량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점도 증진제를 섞게 되면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시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연화곤란 환자분들이 수분이나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젤리, 푸딩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드시는데 거부감이 좀 덜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컵 하나 드시게 되면 수분이 사실 많이 보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85ml 정도 이렇게 수분이 공급이 되고, 이런 젤리 하나는 한 100ml 정도, 요 한 팩 드시면 수분 100ml가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옆에 이제 큰 통으로 된 거는 내가 평소에 드시는 액체에 섞어서 그 액체를 젤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약을 드실 때 이런 젤리에다가 파묻어서 약을 드시면 좀 약 드실 때 편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은, 우선 식사하기 전에는 좀 주변을 어수선하지 않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환자분들이 딱 식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TV나 이런 시끄러운 것들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은 너무 길지 않도록 한 20-30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액체를 같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는 바로 눕지 않고 한 20-30분 정도 충분히, 너무 이게 꼿꼿하게 앉아있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약간 기울이셔도 돼요. 한 45도 정도 이렇게 몸을 살짝 기울이셔도 좋지만 바로 눕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할 때 자세는 등은 사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좀 90도로 꼿꼿하게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턱을 약간 이렇게 당겨주시는 게 흡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환자분이 직접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는 이게 보호자가 먹여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 보호자분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 잘 삼켰는지 보고서,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음식을 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숟가락을 입에 깊숙한 데까지 넣지 않도록,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강급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경강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음식을 먹다가 이 음식 먹는 게 정 어려워질 때, 입으로 음식을 이제는 더 이상 먹기 어려워질 때 경강급식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진 상태는 경강급식 시행하기에 늦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루게릭 환자분들이 그럼 언제 경강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제시한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우선은 나의 호흡 기능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체중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연하곤란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경강급식 시행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강급식을 하게 되면 이게 열량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빠지는 거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병의 진행 속도나 생존율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경강급식과 관련된 오해로, 경강급식을 하면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입으로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경구로 내가 식사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시면 되고요. 보조적인 방법으로서 경강급식으로 추가적으로 영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강급식을 시작하면 내가 움직일 수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할아버지는 경강급식 하면서도 지금 등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경강급식 하면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영양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그러면 이제 루게릭병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비타민을 하나 먹어볼까? 뭐 홍삼을 먹어볼까?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어떤 특정 비타민의 섭취가 루게릭병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내가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를 챙겨 드시기보다는 평소에 식사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체질량 지수, 체지방 양은 루게릭병 환자의 사망 위험률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체중 관리, 루게릭병 환자분들의 예후 개선을 위한 필수 요소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하곤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식사요법의 내용을 준수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경강급식을 좀 조기에 실시를 해서 현재 나의 좀 이 양호한 영양 상태를 좀 오랫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